IP 주소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기본적인 정의는 나와 있어요. IP는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인터넷을 하려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통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매체를 연결할 수 있게끔 어떤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작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바로 IP 어드레스, IP 주소라는 거를 할당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인터넷을 하는 모든 컴퓨터마다 할당받는 인터넷 주소가 IP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IP 주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IPv4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Pv6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IPv4는 기존에 쓰던 방식인데 요것이 개수가 부족해져요. 처음에는 넉넉하겠다라고 해서 약 42억 개, 43억 개 정도의 IP 주소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게 생긴 거예요. 늘려야 되는데 얼마나 늘리면 좋을까? 2배로 늘릴까? 4배로 늘릴까? 하다가 그냥 굉장히 많이 늘려버리자. 무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는 거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Pv4는 32비트라고 되어 있어요. 32비트. 32비트라는 말은 2의 32승이에요. 지금 42억 얼마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거에 33비트 같으면 42억 얼마, 약 43억에 2배가 되는 거죠. 85억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34비트 같으면 그 80 몇 억에 2배가 되는데 몇 비트로 늘렸냐면 밑에 보시면 128비트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2의 128승은 엑셀에서 계산하면 과연 우리 컴퓨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는 계산하는 기능이 없네요. 공학용 계산기로 가볼게요. 이거는 2의 128승 2의 128승은 3.4 곱하기 10의 38승. 그러니까 10의 38승이면 동글뱅이가 38개가 붙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엄청나요. 뭐 15승 정도가 뭐 조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 다음에 경 다음엔 뭐죠? 뭐 해달별 뭐 예전에 우리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그 해달별도 넘어가요. 해달별도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만큼 아예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한 1000년, 1000만년, 100만년 더 쓰라고 후세들. 자, 32비트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8비트씩 4개. 8비트씩 4개. 8비트라고 하는 것은 2의 8승이죠. 동전을 2개를 동전 하나를 던지면 앞면 뒷면이 나오잖아요. 2의 1승이에요. 2의 1승. 우리 수학으로 풀면은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그래서 2의 8비트니까 8비트 2의 8승은 256. 0서부터 255까지 표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8비트씩 4개예요. 그러니까 256의 4승이니까 2의 32승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또 A 클래스, B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5개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기억을 하세요. A 클래스는 뭐가 있고 B 클래스는 뭐가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특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IPv4로 현재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IPv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족 현상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늘리자. 얼마나 늘리면 좋겠다? 128비트로 늘리자. 여기 클래스명은 나와 있어요. A 클래스는 어떤 경우에 쓰이고 뭐 C 클래스는 어떤 경우에 쓰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지는 않고요. 알고는 개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v6 같은 경우는 IPv4가 부족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비트씩 8개. 간혹 문제 보기 보면 8비트씩 16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틀렸다. 16비트씩 8개다.
그 다음에 얘들은 16진수로 표현한다. 16진수로. 그리고 IPv4는 점으로 구성합니다. 점으로 구성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뭐 192.168.0.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를 점으로 구성해요. 그런데 IPv6은 어떤 16진수로 어떤 값을 쓰고 콜론, 어떤 값을 쓰고 콜론,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IPv4하고는 정확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IPv4를 쓰던 걸 IPv6으로 변환시키면 뭐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16비트씩 8개로 되어 있으니까 뭐뭐뭐 콜론 뭐뭐 콜론 하고 8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값이 16비트식으로 쓰다 보니까는 뭐 0000 콜론 000000 콜론 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값이 0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IPv4는 0은 0이라고 쓰는데 IPv6에서는 0이 들어가면은 생략을 해요. 그래서 뭐뭐 콜론 하고 값이 들어가면 콜론과 콜론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생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0을 생략하고 0으로 쭉 되어 있으면 0은 빼자 이거지. 왜? 자릿수가 기니까. 그리고 IPv6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라는 세 가지 캐스트가 떠요. 그게 특징입니다. IPv4는 뭐라고요? 클래스 A, B, C, D, E 5개 클래스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여기는 캐스트가 3개 있다라는 거. 그게 좀 특징이에요. 얘는 요약집이다 보니까 다 시험 범위예요, 사실은. 어떤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어떤 건 시험에 나오고 이런 건 없고 다 시험 범위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클래스 A에는 뭐가 속해 있고 클래스 C, 클래스 D에는 뭐가 속해 있고 한 거 아까 IPv4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내더라 이거지. 그런 건 안 내고 특징적인 것만 시험에 내더라. 그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IP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16비트씩 8개고요. 128비트고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하는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콜론. 예, 점으로 구분한다.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꽈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8비트씩 16개 부분이 아니라 16비트씩 8개라 그랬죠. 요 1번이 또 틀린 거네요. 그렇죠. 1번도 틀린 거고요.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IPv4 얘기고요. 이것도 틀렸고요. IPv4의 호환성은 낮으나 아니요. 호환성이 높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에는 생략하자. 여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비틀어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도메인은 뭐 시험에 굉장히 꾸준히 잘 나왔던 겁니다. IP 주소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고요. 자, 도메인은 뭐죠? www.com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com 이런 거. 다음.net, google.com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도메인이라 그래요, 도메인. 이 도메인은 영어의 뜻이 내 거, 내 땅, 내 소유, 이런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은 쉽게 말해서 www. 이런 거, 이걸 도메인이라고 한다. 왜 도메인을 만들었을까요? 인터넷을 하려면 IP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와 B를 서로 연결을 하려면 인터넷 상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A 컴퓨터가 있고 B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A 컴퓨터에 IP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IP가 있습니다. 그럼 그 IP를 가지고 접속을 해야 돼요. 제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네이버도 홈페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컴퓨터에 IP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192.168.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런 IP 주소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저 IP를 외운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제가
아무개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편한지, 뭐 800307-2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부르는 게 편한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유 식별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려니까 부르려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안무개씨 하면 알아듣거든요. 그게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IP 주소로 된 거를 사람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IP 주소에 이 IP는 통신회사 거구나, 이 IP는 일반 회사 거구나, 여기는 공공기관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어요. 참 어렵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메인 이름을 붙여주자. 그래서 도메인을 내가 발급받으면 될 거 아니냐, 등록을 해서. 그래서 1년 사용료가 보통 뭐 한 2만원대면 되니까 1년 동안 도메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제 그런 기관에다가 돈을 내고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 돈을 내고 내가 쓰겠다. 제일 앞에는 더블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서울.go.kr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KR은 코리아고, GO는 거버먼트 행정기관이고, 서울은 그 기관의 이름이고, 앞에 더블은 그 기관의 컴퓨터 이름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 이름을 더블이라 그래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도메인들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상업기관은 COM, 우리나라에서 co.kr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edu, education, 교육기관.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죠? 어디 갔지? IPv4고 여기 있네요. 그랬죠? 교육기관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은 AC, 뭐 초중고등학교 다 이런 식으로, 뭐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다 나눠놨어요. 외국은 그냥 오로지 edu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관리하는 회사. 그러니까 다음.net 이렇게 net로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는 네이버.com이고요. com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com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낸 법인, 개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일반적인 개인은 co.kr을 못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반적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뭐를 하느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pe.kr, person.kr 이런 것도 나왔고요. 네, 국가기관은 gov,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gov 그러면 미국 백악관. 우리나라는 블루하우스.go.kr 청와대, 아니면 cwd.go.kr 청와대 줄임말, 아니면 president.go.kr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ICANN 이렇게 돼 있고요. ICNN에 관한 거는 일부러 틀리게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키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줄이, 그 약자가 그 영문으로 표현하는 데가 그 키사라 그래요. 그 키사 안에 또 다른 소속 부서들이 있어요. 그 소속 부서에서 사실은 관리하는데, ICANN 이건 전 세계 도메인을 관리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키사. 그러니까 키사에 가서 직접 도메인을 신청해도 되는데, 그 뭐 카페24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돈을 내고 등록을 해도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키사에 다 등록을 해주는 거죠. 대신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DNS라는 말이 나와요. DNS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에 항상 사용을 하는 건데, 뭐냐면 내가 네이버.com이라고 치면 인터넷 실행해서 그 네이버.com을 도메인 이름을 실제 IP로 바꿔줘야죠. IP가 없으면 네이버 뭐 인터넷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IP 주소로 접속을 하지 않고 도메인으로 접속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 안에서 이 네이버.com은 IP가 뭐지? 하고 그 해당 IP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사용자 모르게 해줘야 되거든, 편리하게.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DN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처음 접해보신 용어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하긴 한데 사용하시다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는요. 자, 그 다음 URL이란 말이 나와요. URL. 여러분 인터넷 실행하면 인터넷 주소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주소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메인은 이렇게 써요. www.naver.com 이렇게 씁니다. 이게 도메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상에다 주소에다 치면 앞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습니다. 요 글자 앞에 붙어요. 예, 이거를 우리는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요거는 프로토콜, 요건 도메인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불려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도메인이고요. 이건 블로거를 관리하는 블로그 2차 도메인입니다. 네이버의 2차 도메인이에요. 앞에가 www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용자 계정, 저의 블로그 주소예요. 그 다음에 제가 124번째로 글을 쓴 그 글 쓴 내용이 여기 있을 거예요. 요렇게 연결되면 이거를 우리는 UR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메인 옆에 슬래시 긋고 경로를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길게 쓰는 거 있단 말이에요. 길게 쓰는 거.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요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www.gilbert.co.kr만 쓰면 도메인인데 with 슬래시 sun.html 하고 뭐 길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URL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URL. 근데 잘 보시면 http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ftp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telnet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도키 하나 메일 투는 콜론하고 끝나요. 뒤에 슬래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메일 투 슬래시 하고 쓰면 틀린 거다. 그거만 거기 있고 메일 투 다음에 콜론만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슬래시가 있는데 그거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밑에 2번 문제 보시면은 http 2번 메일 투 슬래시 2번이 틀렸죠. 그렇죠? 메일 투 다음에 콜론 하나만 나오는 건데 두 번째가 틀린 거네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맞는 말이고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낸다. 자, 프로토콜 나왔네요. 프로토콜은요, 통신 규약이라 그래요. 통신 규약. 통신상의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 그래요. 사람 살아가는데도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약속을 어겼어요. 30분의 수업인데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살아가는 데서는 그 규칙이 치명적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아침에 또 차가 밀려서 늦게 왔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계상에서는 어떨까요? 기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칙과 약속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통신 규약 프로토콜은 지켜줘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까 HTTP도 프로토콜이고 FTP도 프로토콜이고 다 프로토콜인데, 그러니까 FTP는 뭐냐는 것 여기 써 있죠. FTP는 파일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고, 텔넷은 안 써 있네요. 원격 접속이라 그래요. 원격 접속. 예, 그다음 메일2는 전자우편 프로토콜이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프로토콜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TCP하고 I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한다 그렇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TCP는 패켓 단위로 분류한다고 돼 있고요. IP는 경로를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한 다음에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랬고요. 근데 전송해주는 IP는 네트워크 계층이고 패켓 단위로 분류해서 에러 검사를 해주는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해요. 또 말이 헷갈려요. 예. 자, 계층이 몇 개가 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OSI 7계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ISO에서 ISO라는 말은 국제 표준화 기구예요. ISO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 그게 OSI 규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7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라는 말은 뭐라고요? 국제표준화 기구예요. 국제표준화 기구인데 이 ISO에서 제정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거를 규정을 만들려면 반드시 어디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KS 공업규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규격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형광등, 굵기, 길이 뭐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밝기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KS 공업규격에 의해서. 그것처럼 국제적인 모든 표준화 단체 이런 거를 관리하는 ISO에서 제정한 건데 개방형 시스템이니까 이쪽 컴퓨터 저쪽 컴퓨터 이쪽 통신 저쪽 통신을 상호 접속을 한 규정이다. 시험 문제는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7개 계층인데 이렇게 합니다. 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 7개 계층이 있어요. 자,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 물리 계층이 하위 계층이고요. 쭉 가서 저 응용 계층이 상위 계층이에요. 자,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TCP는 전송 계층에 속해 있어요. 전송 계층. 중간에 있는 건가요? 전송이면 중간쯤에 있네요. 그렇죠? IP는 네트워크 계층이래요.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전송 계층보다 하위 계층이죠. 예. 그러니까 TCP는 IP는 뭐냐면 실제 통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주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해주는 계층이에요. 예. 그게 IP,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거고요. TCP라는 거는 전송을 하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주는 계층이죠. 전송 계층이니까는. 예. 자, 서울에 사는 홍길동이가 부산에 사는 일지매한테 전자우편을 보내요. 그럼 홍길동에 있는 전자우편 주소하고 저쪽 일지매의 전자우편 주소가 서로 있어야 전자우편이 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합시다. 이런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도 뭐 하나 첨부시켜 갖고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면 송신자 수신자의 주소 그리고 정보니까 뭐죠?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묶어 가지고 패켓 단위로 분류한다. 패켓은 뭐냐면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김밥을 말면 김도 있고 밥도 있고 채소도 들어가고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 근데 이렇게 팩해서 이런 거를 통째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잘라서 먹잖아요. 그걸 패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를 묶으면 양이 굉장히 되겠죠. 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한꺼번에 못 보내요. 통신 통로를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얘를 잘게 짝짝짝짝 잘라가지고 쫙 보내면 알아서 쫙 갈 거 아닙니까? 조그만 퍼즐 쪼개듯이 퍼즐 쪼가리를 가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그쪽 컴퓨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는 다시 퍼즐을 맞추면 되죠. 맞추면 이쪽 서울에 있는 송길동이 보낸 내용이 부산에 있는 일지맷 컴퓨터에 쫙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 계층은 TCP는 어디에 속한다? 중간층에 있어요. 네트워크는 전송보다 하위 계층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네트워크나 데이터 링크나 물리 계층은 실제 전화기, 전화선, 교환기 이런 거, 컴퓨터 이런 하위 계층이고요.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쪽은 상위 계층인데 제가 키보드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쓴 글이 컴퓨터 안에서 코드화돼서 저장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표현 이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덩어리는 물리 하위 계층이고 사람의 표현 방법은 이거는 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가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 UDP, ARP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그런 건 시험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 넘어갈게요. 자, 전자우편. 전자우편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간혹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이메일은 아는데 전자우편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이제 코믹하신 분들이죠. 실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셔서 진짜 모르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 아실 겁니다. 이메일, 전자우편, 전자메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전자우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편지 봉투에다가 또 편지지에다 글을 써서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소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우체국에서 분류를 해서 발송을 하고 그쪽 지역 우체부가 우리 집에 가가오 방문해서 우편물을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만든 거예요. 글을 내니까 규칙이 있어야 돼.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뭐 이런 거. 제목은 안 써도 좋아. 그럼 제목 없음이라고 갈 테니까. 근데 제목을 쓰면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물건 사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카드 대금 고지서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편하겠고. 내용을 쓰던 안 쓰던 뭐 백지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 받는 사람 주소는 있어야지. 이름이나 이런 거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고 받는 건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동보전송이라 그래요. 동보전송. 용어로. 우리 문자도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도 여러 명한테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내면 상대편 컴퓨터가 꼭 켜져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상대편이 컴퓨터를 안 켜놔도 언제든 로그인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즉, 내 컴퓨터로 직접 보는 게 아니죠. 내 전자우편 서버로 가는 거죠. 내가 로그인하면 그 서버에 내 사서함이 있단 말이야. 사서 우편함이 있단 말이야. 글로 오는 거지 우리 집 컴퓨터로 직접 슉 오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내가 저장을 하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겠지만 자, 전자우편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아실 거예요. 보내기는 뭐 어렵지 않죠. 글 쓰고 보내면 되죠. 그 다음에 받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해 주죠. 첨부는 뭔지 아시죠? 내가 뭐 사진을 보낸다든지 엑셀 파일을 첨부시켜서 보낸다든지 할 때 쓰는 거고. 전달은 뭐죠? 전달은 뭐죠? 홍길동이가 일지매한테 편지를 보냈어. 야, 이 편지
네가 보면 되겠지만은 이 안에 첨부 파일이 있거든. 이거는 저 강감찬한테 보내줄래? 네가 보내지. 그랬더니 내 강감찬 주소를 몰라. 넌 알 거 아니니. 네가 좀 보내줘. 내가 저번에 싸워서 직접 말하기는 좀 그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우편물 같은 경우는 편지 같은 경우도 대신 전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전달이라 그래요. 내가 A한테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거 내가 받아볼 게 아니라 이거를 C로 보내줘야 돼. 이거를 전달이라고 하고. 회신은 뭐예요? 보낸 놈한테 다시 답장해주는 게 회신이죠. 답장이라고도 하지, 답장. 근데 전체 회신은 뭡니까? 여러분들 편지 보낼 때 수신자라는 건 아시죠? 받는 사람. 근데 참조라는 거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참조자도 있고요. 수문 참조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해요. 행정용어입니다. 행정용어.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직접 공문을 쓰는 건 아니겠지. 밑에 직원이 쓰겠죠. 그럼 시장이 이제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 그 결제된 우편물이 우리 센터로 온단 말이야. 그럼 수신자가 누구예요? 여기 센터장이지. 우리 소장님이겠지. 그럼 소장님이 우편물을 받아보는 게 아니죠. 이게 행정 업무에 관한 거면 관리팀에서 받아보고 교육적인 내용은 교육팀에서 받아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수신하면 센터장이고 참조라고 썼어. 참조는 뭐냐면 관리팀장하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팀장이 이 문건의 내용을 참조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관리팀만 관련된 건 아니고 교육팀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교육팀은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면 수문 참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전자우편을 받았는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수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참조자도 있더라 이거야. 참조자도 있어. 수문 참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신을 하면 뭐예요? 나한테 우편물을 보내준 전자우편을 보낸 사람한테 답장을 하는 게 회신이고 전체 회신은 뭐냐면 나한테 보내준 사람 플러스 참조자 플러스 수문 참조자까지 내가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 명한테. 그걸 전체 회신이라 그래요. 근데 뭐 굳이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회신, 답장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전달이란 말은 뭐 그런 거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전자우편 주소죠. 그 사람 아이디 골뱅이라고 하는데 SIN이라고 하죠. SIN. 그 다음에 그 호스트, 서비스 주소, 호스팅 주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자, 받는 사람 주소 쓰죠. 그 다음에 참조를 쓰든 말든 하겠죠. 제목 쓰고 내용은 따로 쓰죠. 내용 쓰겠죠.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초청장이 있으니까 요 초청장대로 오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초청장은 첨부죠? 첨부나 제목은 머리부, 헤더라 그래. 헤더. 바디, 본문부는요 실제로 글 쓰는 난과 그 사람의 사인란이 들어가는 서명란, 요 두 가지는 본문부라 그래요. 구성이 좀 달라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우편물에 편지지 안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해요? 사인을 하잖아요. 예,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본문이야. 글 내용과 사인이 본문이고 첨부된 내용, 우편물에 첨부된 내용이라든지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내용은 뭐 카드 명세서입니다 하고 제목이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머리부라고 부른다 이거죠. 구성하는 게 좀 달라요. 나머지는 뭐 이런 거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두 가지가. SMTP, 팝3 두 가지가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세요. 전자우편을 우리가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넣으면 내 우편물을 수거해 가죠. 우체부 아저씨가 하루에 2번씩. 우체부 아줌마도 있겠죠? 아저씨만 있는 건 아니겠고. 그럼 그 사람이 내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가지고 긴급한 것 같으면 긴급한 건 우체국 직접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보내줘야 되죠. 부산으로 갈 거는 뭐 기차 쪽으로 보내주고, 뭐 제주도로 갈 것 같으면 뭐 공항 쪽으로 보내줘야 우편물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SMTP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은 우편물을 이제 제가 받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물이 그렇게 우체국에 도착을 하면 우체국에서 여기 마포 우체국에서 뭐 여기 뭐 대흥동, 염리동, 뭐 공덕동 해갖고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지역 우체부한테 할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요거는 당신이 각 지역에다 배달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함을 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우편함에 꽂고 가고, 급한 거 있으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뭐 등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사인 받고 전달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져오는 거, 수신할 때 쓰는 거는 팝3, 전송해주는 건 SMTP.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전자우편을 쓸 때 내가 글을 쓰고 보내고 우편함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서버가 따로 있고 서비스가 따로 있고 받는 서비스, 프로토콜이라고도 하는데 SMTP는 보내는 거, 팝3는 받는 거.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전자우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뭐 MIME도 있고 IMAP도 있는데 그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스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스팸. 우리 책에 거기 있네, 스팸.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정크메일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명칭이 정크예요. 다른 말로는 벌크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크메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스팸 메일 특성이 뭐예요? 물건 사세요 이거 아닙니까? 비아그라 뭐 이런 거. 근데 비아그라 사세요 해서 그 비아그라 사갖고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왜냐면 의사가 처방해 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막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정크메일을 열다 보면은요, 재밌어요. 뭐 비아그라 사세요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옷도 사세요, 뭐 신발도 사세요, 신상 핸드백도 나왔어요. 막 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럼 이것저것 보다가 내 일을 못해. 그렇잖아요. 마치 스팸 통조림 아시죠? 스팸 통조림. 이게 맛있어서 이것만 먹다 보면 다른 반찬을 안 먹는데요. 나쁜 음식은 아닌데 스팸 통조림을 먹다 보니까는 입맛이 글로 간 거야. 다른 채소나 이런 걸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크메일이라는 이 스팸 메일을 보다 보면 재밌어서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정크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불렀대요. 스팸 회장님이 좋아하실래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면 주로 광고성 메일이죠. 광고성 메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고라고 대괄호 안에다가 광고라고 쓰고 제목란에다가 그리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안에는 정보통신부 법령 제몇 호에 의한 광고성 편집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렇게 쓰면은 합법적이래요. 그런데 난 보기가 싫어 그러면 수신 거부하면 되겠죠. 수신 거부했는데도 계속 오면 뭐야? 그럼 불법이죠. 수신 거부했으면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만들어줘야죠. 근데 말은 수신 거부라고 해놨는데 수신 거부 누르면 뭐 연락처를 집어넣으라고 뭐를 쓰라 그래. 그럼 그렇게 쓴 걸 가지고 또 악용을 하죠. 그러니까는 광고성 메일을 받으면 요즘은 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어떻게 다 걸러주죠. 광고성 메일은 다 걸러줍니다. 예. 그래서 참 편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죠. 자, 아까 우리 FTP 이런 말 잠깐 나왔었어요. 텔넷도 잠깐 나왔었어요. FTP, 텔넷, 아키, 그 다음에 나오는 고퍼, 뭐 핑, 메일링 리스트, 이런 유즈넷. 유즈넷은요, 카페하고 비슷한 기능이에요. 카페. 네이버나 다음에 그 카페 있죠. 블로그 말고 카페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즈넷을 다른 말로요, 뉴스 그룹이라 그래요. 뉴스 그룹.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면 유즈넷은 뉴스그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맞아요. 새로운 정보를 뉴스처럼 새로운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뉴스그룹은 뉴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카페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화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카페 같은 그런 서비스를 유즈넷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유즈넷이라는 서비스보다는 그냥 카페 서비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IRC는 채팅하는 거고요. IRC는 채팅. 그 다음에 나온 게, 자, 웹브라우저 관련, 웹브라우저라는 말은 아시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창에다 주소도 쓰고,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도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웹브라우저라 그래요. 웹브라우저 종류는 뭐가 있냐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크롬이라는 게 있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 있고요. 여기 크롬이 빠졌다.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블러우, 오페라, 그 다음에 애플이 만든 사파리. 이 5가지가, 여기 구글이 만든 크롬은 빠져있네요. 크롬도 하나 메모해 주시고요. 그래서 5가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이저급. 그 중에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IE라고 하는 얘를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활용하는데 한 60% 정도 사용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나 맥 컴퓨터, 애플 컴퓨터에서는 사파리를 쓰게 되어 있죠. 사파리를 쓰지만은 그 맥에서도 크롬을 설치해서 써요. 오페라, 뭐 파이어폭스 다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인. 플러그인은 뭐냐면 그 웹브라우저 안에다가 기능을 좀 더 추가시키는 기능이에요. 추가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은 그 우리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직접 볼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동영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뭔가를 설치하세요 라고 창이 뜨면 그것이 바로 플러그인이다. 근데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을 안 써요. 가급적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플러그인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그 플래시 플레이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첨부 파일을 올린다든지 하려면 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라 그래요. 그게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설치 자체는 안 해도 브라우저 자체가 지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크롬이 편하죠. 그리고 훨씬 빠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고 내용을 볼 때 훨씬 빨리 움직여요. 단점은 있습니다. 메모리를 좀 많이 차지하는 단점은 있는데, 일단 빠르니까 되게 좋죠. 빠르니까 좋아요. 단 우리 중부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이런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 크롬 브라우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딱 맞춤 제작을 해놓은 거라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캐싱? 캐싱은 뭐냐면요, 자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제 홈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을 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요. 근데 이 사용자가 다음날 또 다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 있는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읽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읽지 않고 어제 저장해놓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먼저 보여줘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차피 제 홈페이지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이버는 어때요? 어제가랑 오늘이랑 다르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캐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편하겠고, 제 홈페이지는 캐싱을 제거하면 다시 불러와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캐싱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쿠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쿠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을 하시려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글자 정보를 기억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갔구나. 네이버에 로그인을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쿠키 정보를 또 탈취해가는 악성 코드도 있습니다. 이 쿠키는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쿠키는 어떻게 제거하냐면요.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도구 아니면 저 끄트머리에 요 별표 있잖아요. 요거 별표가 아니라 톱니바퀴 그림 환경 설정 도구 여기 가셔가지고 인터넷 옵션에 가시면 요거 제거하세요. 쿠키 정보를 제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닫는 순간 삭제가 되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삭제 들어가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까지 다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제가 얘를 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닫는 순간 쿠키 정보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인터넷을 실행할 때마다 새롭게 접속을 하는 셈인데 요즘 인터넷 빠르잖아요. 요즘 인터넷 얼마나 빠릅니까? 속도가 뭐 기가 인터넷 얘기 나오잖아요. 컴퓨터도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해도 뭐 꿈뻑꿈뻑 느리게 움직이진 않아요. 옛날 전화선 같은 경우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 했던 시절에는 쿠키 정보라든지 이런 캐시 같은 거를 삭제하면 아주 버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삭제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요. 어디를 다녔는지. 어제는 어디를 다녔고 그저께는 어디를 다녔는지 20일 정도까지 기억을 해요. 즐겨찾기는 뭔지 아시죠? 북마크라고 합니다. 북마크. 책갈피. 내가 어디 다녔는데 얘를 저장해 두고 싶어. 간혹 보면 네이버를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네이버 주소는 외우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 즐겨찾기가 있어요. 즐겨찾기 요렇게. 자, 여기 보세요. 우울과 불안을 잠재우는 컬러 테라피가 있대요. 예, 요거. 근데 여기를 찾아가려면 이게 지금 뭐냐면 네이버 퀘스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찾으려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저는 왜 우울하지? 컬러 테라피가 필요하대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색깔? 뭐 이런 색깔을 쳐다보면 좋아지고 뭐 이런 색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거를 즐겨찾기 하기보다는 네이버는 우리가 외우면 되지. 제 생각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즐겨찾기는 아까 조금 전처럼 이런 걸 하는 게 즐겨찾기예요. 이런 걸 즐겨찾기 하는 거고 합격을 부르는 그림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컨디션이 좋아진대. 그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즐겨찾기에다가 추가해 놓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제 거 보다가 여기 가서 합격을 부르는 그림의 힘하고 탁 누르면 바로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즐겨찾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즐겨찾기라고 부르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책갈피라고 부르고 북마크라고 부르고 북마크가 책갈피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페이보리트 즐겨찾기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포털은 뭔지 아시죠? 포털은 성문, 동대문, 광화문 뭐 이런 성문 이런 걸 포털이라고 불러요. 포털의 단어 뜻이. 그 다음에 아주 큰 집의 대문 그런 걸 포털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면 온갖 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포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성문을 들어가면 안에 뭐가 많이 팔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별게 다 있다. 그래서 포털이라고 부른다. 미러 사이트는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 개. 어떨 때 쓰냐면은요. 대학 입시할 되면은 이제 대학에 원서를 접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수하려면 기존의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는 대학 재학생이 몇 명이 될까요? 여기 서강대학교 몇 명이 되죠? 재학생이 한 5만 명 되나요? 5만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한 10,000명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10,000명이 들락날락거리는 인터넷이죠. 서강대학교는. 근데 입시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 명이 아니죠. 10만 명도 들락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홈페이지를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로 가도 서강대학교, 저쪽으로 가도 서강대학교가 되게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즉, 그 쉽게 말하면 매표소를 여러 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매표소 하나만 갖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할 때는. 그것처럼 출입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글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복사해 놓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자주 하지는 않고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특정 일일 때. 자, 옵션들은요. 아까 보셨던 인터넷상에 가시면 그 환경 설정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가면 일반 옵션, 보안 옵션, 개인정보 옵션 이런 옵션들이 나와요. 이런 옵션들의 뜻이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내용 옵션, 연결 옵션 이런 것들 예. 프로그램, 고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안에 관한 건 뭐죠? 보안 수준을 설정하는 거고요. 개인정보는 쿠키 정보, 아까 그 쿠키 정보가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게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은 뭐예요? 갔더니 폭력적인 내용이 나오고 욕지거리를 하고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인터넷 하기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호자가 그 내용에 대한 등급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 내용이 막 선정적이야, 너무 야해. 그럼 자동으로 탁 차단되게끔 만들어야죠. 우리 텔레비전도 그러잖아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아무 연령대 보셔도 됩니다. 이건 15세 이상입니다. 뭐 그런 거 뜨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것처럼 내용을 갖고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꼬맹이들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다니는 애들이 우리 자녀다. 그러면 인터넷 내용 등급을 높여놔야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뭐 폭력적인 내용이라든지 글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딱 걸러버려요. 그래서 차단이 딱 돼버립니다. 더 이상 접속을 못하게.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몰라요. 소라넷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라넷?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분명히.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것만 거기다 올려요. 포르노 뭐 이런 것만. 예. 그래서 근데 이 소라넷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라넷이라고 접속을 하면 경찰청 마크가 딱 뜨면서 차단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에 여행 가서 소라넷 치면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라넷이 접속을 못해요. 근데 저기 북한 어디 홈페이지 이런 데 접속을 못합니다. 그건 국가가 막아놔요. 국가가 막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족이 막아야죠. 내용 등급에 따라서. 네,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니까요.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은 들어보셨죠? 네이버에 가서 우리 검색하지 않습니까? 자, 여쭤볼게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OSI 7계층이라고 다 검색하면 검색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엔터를 탁 치면 지금부터 검색한 게 보인 겁니까?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네이버는 제가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이정민 훈장에 대한 거를 검색을 다 맞춰놓고 저장을 해놨단 말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건지 어떤 거 같아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제가 홈페이지를 블로그나 카페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이버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안에, 업체 안에 검색 로봇이 있어요. 검색 로봇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검색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스파이더, 뭐 에이전트, 크롤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검색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다 다녀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도 다니고 트위터도 다니면서 거기에
어떤 글을 봤더니 거기는 이정민 훈장이 연관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충무로 연관돼 있어. 여기는 무슨 뭐 개나리랑 연관돼 있어. 그러면 트위터에서 봤던, 페이스북 봤던 어떤 기사거리가 충무로, 개나리로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래전서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얘를 분류를 시켜서 저장을 계속 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정민 훈장을 딱 검색하면 이정민 훈장이라고 저장해놓은 어딘가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거를 한꺼번에 촥 보여주는 거예요.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라고 하면 지금부터 검색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해놓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나 기사거리를 썼어요. 그럼 그 기사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검색하면 안 나오죠. 방금 집어넣은 거니까. 네이버는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잖아요. 블로그에다 글을 쓰잖아요. 그럼 30분 후에 검색이 돼요. 유예 기간을 줘요. 유예 시간을 줘요. 이때 검색 로봇이 그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글이 들어오면 네이버에서 누군가가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카페에다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쓴 글들을 쭉 분석을 하고 여기는 내용이 뭐고 주제어가 뭐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라고 하죠. 샵 붙인 거. 이건 뭐로 검색을 했으며 그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각각의 정보에다 저장을 해요. 얼마나 많은 양이 저장이 돼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무진장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빅데이터. 자, 검색 엔진은 주제별 검색, 키워드 검색, 뭐 메타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요. 주제는 뭐냐면 우리 네이버 검색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이정민 훈장 검색했죠? 이건 키워드 검색이에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여름의 신을 스포츠 샌들을 하나 살라 그래.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전제품 코너 가요? 식당가 갑니까? 아니죠. 스포츠 용품 파는 매장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여기 목동 현대백화점인가? 거기 가면은 뭐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층에는 뭐 지하에는 뭐 하고 층층별로 있잖아요, 매장이. 그럼 스포츠 용품 파는 그런 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코너가 이렇게 한 총에. 그럼 그쪽에 가서 이제 여름 용품을 내가 고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주제별 검색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슨 국회의원 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대 국회의원인가? 17대 국회 이번에 뭐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뭐가 무산됐다고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걸 만약에 찾으려면 제가 경제로 가야 돼요? 문화로 가야 돼요? 정치면으로 가야죠. 그럼 정치 쪽으로 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국회를 가야 되겠죠. 그럼 국회 가면 16대, 17대, 18대 국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6대는 벌써 지나간 거니까 지금 17대 국회다. 그럼 17대 국회를 찾아가지고 뭐가 무산됐는지를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를 주제별 검색이라 그래요. 카테고리별, 다른 말로 디렉터리. 디렉터리는요, 전화번호부, 우편번호부 같은 거를 디렉터리라 그래요. 잘못 찾으면 딴 곳에 셉니다. 그렇죠. 3,000%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주제별 검색, 키워드 검색 이런 거 안 써요. 통합 검색을 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메타 검색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기술들, 시험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신기술, 크라우드 컴퓨팅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포토샵 써보셨죠? 포토샵 비쌉니다. 그 목돈을 주고 150만원 주고 살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나는 10,000원씩만 내겠다. 15,000원만 내겠다. 매달 15,000원씩 내면서 쓰겠다 이거죠. 그런 걸 크라우딩 컴퓨터. 그게 포토샵 CC 이런 거 아닙니까? 크라우딩 컴퓨팅 CC 이렇게. 그러니까 포토샵을 예전엔 내 돈 주고 살려니까 목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쓰고 싶을 때마다 내가 그냥 매달 돈을 내고 쓰자. 월세로 쓰자 이거지. 그러니까 윈도우 뭐더라? 오피스 360, MS에서 만든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오피스 360도 매달 얼마씩 내고 쓰는 거예요. 개인이 쓰면은 싸고 단체가 쓰면 인원수에 맞춰서 좀 더 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말도 나오고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그리드 컴퓨터. 그리드 컴퓨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컴퓨터 지금 놀고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 한 100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한 500개 안 되거든. 이 컴퓨터를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어.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놀려먹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컴퓨터의 기능을 재능 기부하자. 재능. 뭐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를 분석을 해야 돼. 근데 거기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내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내가 그 컴퓨터를 도와주는 거죠.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측에 있는 컴퓨터 입장에서 볼 때는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수백 대, 수천 대가 작동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걸 그리드 기능이라 그래요. 좋은 의미로 나온 거죠. 좋은 의미로.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영애 씨 광고가 있었는데 어느 여자 연기자가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것도 돼 저런 것도 돼 막 자랑을 해요. 이영애 씨가 우린 다 돼. 자기는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런 걸 신청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야. 자기 집에다가. 우리 아파트는 다 돼. 이 아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다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이건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광고를 보시면 저게 뭔 뜻이지? 뭔 말이지?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제일 헷갈리는 광고가 뭐냐면 그 떠난 여자친구를 막 찾으러 자동차를 타고 막 쫓아가는 거 나와요. 한참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제 여자 한 사람을 남자 둘이서 좋아했는지 몰라도 자동차 광고인데 그 자동차 서로 모델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모델 다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자동차에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 그 다음에 요즘 그런 거 나오죠. 아이폰에서 그거 나오는 거 있죠. 엄마라는 걸 이름으로 주제로 해가지고 뭐 사진 같은 거 찍혀 있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대충 알겠더라고. 아, 이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이라는 개념, 엄마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 아이폰의 특성을 잘 되살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틀어놔야죠. 그럼 스마트폰을 띡띡띡 누르면 보일러 작동되고 아무리 추워도 환기는 시켜야 되겠죠. 그럼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미리 좀 틀어놓으면은 시원해질 거 아닙니까? 물도 좀 받아놓으면 좋겠고 가스도 잠겨있는지 켜져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쌀 온천한 거 밥을 시키면 밥을 딱 버튼을 누르면 취사가 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 말 안 쓰죠. 뭐를 씁니까? 안 해보셨어요? 이거 IoT 그 태양의 후예 나오는 그 누구야? 그 군의 간 여자 중2 그 사람 광고 나오잖아요. 뭐 출동하잖아. 알고 봤더니 고양이인가 강아지가 화분 건드려가지고 깨진 거 있죠? 안에서 막 그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뜨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 IoT가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이란. 이제는 이 말로 바뀐 것 같아요. 유비쿼터스라는 말 대신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차태현 씨도 그 보일러 광고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남주 씨인가? 그 사람도 뭐 보일러 광고 나온 것 같고 사물 인터넷 광고 그 태양의 후예 그 여자 주인공 그 사람도 지금 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통신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CCTV 무선 CCTV를 집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냉장고 위나 이렇게 놓고 이제 외출을 하죠. 그러면 누가 다니는지 또 강아지나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는 집에서는 뭐 애들이 뭐 하는지 그걸 이제 CCTV로 스마트폰 앱으로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느려요. 느려 답답해.
근데 지금 기가 인터넷이니까 어때요? 빨리 움직이니까 선명하게 잘 보이죠. 주로 이제 집에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있는데, 잠깐 이제 집에다 두시고, 잠깐 두고, 이제 외출을 잠깐 은행을 업무를 봐야 되는데, 걱정되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니까. 그럴 경우에도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어린이집,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들이 애들을 뭐 힘들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CCTV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대표적인 거는 뭐, 독도? KBS 홈페이지 들어가면 독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도에다가 KBS에서 실시간 CCTV 달아놨어요. 독도 현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더라? 유명 명소에도 다 있어요. CCTV.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느려. RFID 들어보셨어요? RFID? 양주, 고급 양주에도 저거 붙어 있어요. RFID 기술이. 그래서 여기 뚜껑하고 몸통에다가 RFID 칩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RFID가 좀 어려우시면 NFC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에 NFC, 교통카드 탑재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칩을 붙여놨고요. 얘를 딱 돌리면 뜯어질 거 아닙니까? 뜯어지면 가짜 양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뜯기 전에 술 마실 사람이 그 NFC 카드, 리더기로 스마트폰에도 설치하면 돼요. 그걸 딱 갖다 대면은 이게 몇 년도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정품 양주다라는 게 딱 뜨거든요. 그러면 가짜가 아니니까 이제 주인이 딱 따가지고 이제 술 마시는 거죠. 하도 가짜 양주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교통카드에도 붙어 있고, 뭐더라? 고속도로 통행할 때 하이패스에도 RFID 칩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쇼핑 센터에도 이게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물류센터는 해요. 대형 물류센터에는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RFID 칩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물류차가 그냥 지나가면 냉장고 모델이 그 다음에 세탁기 하고 착 들어가는 게 뜹니다, 모니터에. 바코드를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 사고 결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내야죠. 다 찍을 거 아닙니까? 이걸 RFID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카트책 쭉 끌고 가면 디디디디딕 얼마 하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들었다 놨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편한데 문제는 저 RFID, NFC 칩을 하나 만드는데 한 1,200원 한대요. 라면 하나를 샀는데 RFID 하나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는 가능한데 비싸니까. 그래서 저것이 이제 좀 대중화가 되면 편하게, 그냥 카트책 끌고 가면 되게 편하게끔 계산이 딱 되는 거죠. 그럼 금액이 얼마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RFID 기술이고요.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멀티미디어라는 말 나와 있네요. 멀티미디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실기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101페이지에 교재 101페이지에 2번 문제 농구선수 명단하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리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I의 세 번째 셀에 있네요.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 2이면 코드, 3이면 가드, 이렇게 표시하래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문제 분석을. 요거죠, 요거. K99111일 때 요거죠? K99111 요 자리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어봐야죠. if 조건식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경우가 세 가지죠.
센터냐, 포드냐, 가드냐 경우가 세 가지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조건식은 참과 거짓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를 늘려야 돼. 여기다 if를 또 써. 그 조건식 2를 쓰고 참일 경우와 거짓 경우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식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식이 두 개가. 그럼 어떻게 조건식을 두 개를 만드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조건식을 두 개를 만드느냐 하는 건데, 자, 이런 거죠. 는 if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1이면 뭐라고요? 센터라 그랬어요.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입니까? 물어봤어요. 1이면 하고 이거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컴마 센터. 아니면 또 이거냐 저거냐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다시 또 if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이번에는 2입니까? 물어보고요. 2이면 뭐예요? 포드네. 그러면 1도 아니고 센터도 아니고 이 포드도 아니면 뭐예요?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다시 3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니까. 그러면 그냥 가드라고 쳐버리자. 자, 성별을 판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남자입니까?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렇대. 그러면 당신은 남탕 가시오 그랬어. 그럼 남자가 아니면 당신 여자입니까? 물어요? 아니지. 남자가 아니면 여자잖아. 이거냐고 물어봤는데 맞으면 그렇지만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경우가 수가 3개니까 1입니까? 물어보고 맞으면 그렇지만 아니면 2입니까? 또 물어보면 되고 2도 아니면 3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나머지는 3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거죠. 얘를 함수화 시켜야죠. 함수가 아니잖아. 지금 말로 써놨잖아요. 우리 책에 보니까 MID 함수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MID 관리 코드의 I3 관리 코드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리 코드라는 I3 I 세 번째 셀에 있는 글자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네 번째 숫자가 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에서 한 개가 라는 뜻이에요. 얘가 여기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엑셀화 시키는 방법이 우리 책에도 102페이지도 보시면 103페이지 보시면 밑에 주황색 박스에다가 수식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엑셀도 수식에 들어가요. 함수라는 수식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런 함수나 수식을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식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많이 배워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휴, 저거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되니 참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연습을 해드리는 거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설명한 거나 이 책에서 설명한 거나 같은 방법이겠지만은 여러분 댁에서는 이 공식, 이 결과를 여러분은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쓰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 나가는 거지. 이렇게. 연습장에다 써가는 습관을 가지시고 책대로 써보셔야 돼. 읽으시면 안 되고 써보셔야 돼. 그래서 관리 코드의 맨 앞에 관리 코드는 I3이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네 번째에서 한 글자라는 말이구나. MID라는 함수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답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는 if 괄호 열고 MID 관리 코드의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1입니까? 물어봤어. 1이면 뭐라고요? 센터? 아니면 또다시 물어봐요. if MID I4의 번째 I3의 네 번째 산 글자가 이번엔 2입니까? 2이면 뭐라고요? 포드. 이것도 아니면 가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그냥 촥 그려지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해보셔서 이 공식을 책에도 써있으니까 많이 손으로 써보시고 키보드로도 해보시고 해가지고 답을 맞춰 나가야죠. if라는 함수는 이거냐 저거냐를 판별해 나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조건을 물어봐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 나 남자다, 아니 나 여자다, 이럴 거 아닙니까?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잖아요. 자, 7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처리해라. 그러면 당신의 평균이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단순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지난 시간에는 and라는 또 다른 함수 안에다가 6만 미하며 뭐 보증 상태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MID 함수를 써서 네 번째 글자가, 네 번째 숫자가 1이라고 써 있죠? 숫자잖아요, 숫자.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숫자니까 2라고 쓰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요, MID 함수를 거쳐서 쪼개지면은요, 우리 눈에는 얘가 1처럼, 숫자 1처럼 보이지만, MID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문자가 돼요. 글자가 된다고, 글자가. 그래서 따옴표로 꼭 물어봐야 돼요. 레프트, 여기서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MID 함수를 이용할 때는 숫자로 판별하지 말고 문자로 판별하자. 문자로 판별하자라는 건 마다 이거 문자 1입니까? 여기는 문제에는 숫자 1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숫자처럼 보이지만 얘는 문자 1이다. 문자 1이다. 이때 요거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아니라 뭐다? 문자니까는 따옴표에다 이렇게 물어보자. 이렇게 판별하자라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 MID 함수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거는 반드시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네. 숫자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규정이.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를 답을 맞췄고요. 나머지는 자동차 구현은 뭐 답이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뭔가요? 볼까요? 이거는 문제 2번이었고요. 문제 3번. 문제 3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별 계획서. 개인별 계획서는 B 14번째인가요? 예. 그 다음에 작품성. 얘는 C 14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평점. 얘는 D 14번째 셀인 것 같은데.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탈락. 그 외엔 왜 이래? 얘는 통과. 이렇게 하라고 써있어요. 문제가. 근데 함수를 뭐라고 쓰랬어요? if 함수하고 o 함수 쓰라고 했죠? if는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는 if 조건식을 물어보겠죠? 조건식을 물어보죠. 그래서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은 뭐죠?
여기서 말하면 탈락이에요. 거짓은 뭐죠? 통과죠? 그럼 조건식은 뭡니까? 이거지. 이게 조건식이지. 이게 조건식이죠. if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 생기면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탈락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통과라는 뜻이고. 근데 저 말뜻 잘 알아야 돼요.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100점, 100점, 69, 땡 이거죠. 70, 70, 70 그럼 통과가 되는 거죠. 네. 자, 는 if 5화라는 함수가 있어. 5화. 5화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렇게 쭉 나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거를 만족하면은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랑 비슷한 함수가 뭐가 있냐면 AND가 있단 말이에요. AND는 뭐냐면 조건 모두가 참일 때 전체가 참이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참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적어도 하나가 참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인별 계획서가 70 미만, 작품성이 70 미만, 평점 70 미만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걸리면 70 미만이 생기면 그 사람 탈락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한번 나열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개인별 계획서가 70 미만. 그 다음에 작품성도 70 미만. 그 다음에 평점도 70 미만. 이렇게 세 가지가 개인별 계획서도 70 미만이고 작품성도 70 미만이고 평점도 70 미만인데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기만 하면 이때는 뭐다? 탈락이 되는 거죠. 탈락이고, 그럼 저거를 다 어기면 뭐예요? 다 7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 이 말은 if에서 개인별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라는 뜻은 요거예요. 5화라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별 계획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P14번째인가요? 14번째. 작품성은 C14번째. 평점은 뭐다? D14번째.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무던히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함수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함수는 제가 뭐라 그랬었죠? 기능이라 그랬죠? 뭐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 그랬어. 찜통은 음식을 이게 증기를 이용해서 쪄주는 도구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찜통이란 말이에요. 찜통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찜통을 이용하는 거라면 찜통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찜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알아듣겠는데 저렇게 쓰는 연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태어나서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어떤 거는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함수를 공부해봐도 말뜻을 모르는 함수도 있어요. 특히 금융 업무,
재무함수 같은 경우는요, 말 뜻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금융 업무 하는 사람인데, 뭐가 이게 어려워? 다 알아듣는 말인데, 또 이래요. 근데 이제 다른 이런 거 얘기하면, 야, 이건 너무 어려워, 그래. 야, 이게 뭐가 어려워? 난 쉬운데. 서로 그런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영어만 알면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만 보통 시험에 내니까, 요렇게. 얘를 여기 이제 한번 써볼까요? 직접요. 여기다가, 는 if. 오와 누가 작품수 계획서 개인별 계획서 얘가 70보다 작다면 또 작품성이 70보다 작다면 평점이 70보다 작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경우에 오하니까는 어떤 한 가지라도 걸리기만 하면 이 사람은 땡 탈락이고 아니면 통과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70점 밑으로 떨어진 애들이 하나 여기도 있고요. 얘는 다 그렇고 여기 다 그렇고 예, 탈락이고 얘는 잘했어요. 작품성이 66, 4점이 모자라서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탈락이지 뭐. 여기는 뭐 다 떨어진 애들이니까 할 수 없이 탈락이지만 그렇게 아까 답 써야 되는 대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냐면은요 104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로 써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척척 풀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 좀 볼게요. 문제 4번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카트 시합을 했나봐요. 네, 카트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가 기록에 대해서 기록은 어디냐면 I 14번째부터 I의 21번째까지 있는데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 이렇게 처리하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if 순위가 1입니까? 물어봐. 1입니까? 물어봐. 그래 나 1등이다 어쩔래? 그래요? 그럼 당신 1등 하세요. 당신 1입니까? 물을 때 아니래. 그럼 다시 if 2등입니까? 물어봐. 그 2등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2등이라고 쓸게요. 2등도 아니면 if 순위가 3등입니까? 물어봐서 3등 맞으면 3등입니다. 3등도 아니면 뭐라고? 공란 처리하죠. 공란이라는 말은 그냥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공란이에요. if를 쓰라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if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왜 if 3번 나왔잖아요. 경우가 몇 가지예요? 1등, 2등, 3등, 공란. 경우가 4가지잖아요. 4가지니까 if가 3번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if하고 랭크를 쓰래. 랭크는 이따가 순위를 쓸 때 랭크를 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쓰자니 그러니까 if가 만약에 1등에서 10등까지는 등수를 출력하고 나머지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등에서 10등까지는 각각의 등수를 출력해가지고 10등이 넘어가면 공란으로 넣으시오 그러면 if 1등입니까? 2등입니까? 3등입니까? 10등입니까? 하고 10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100등까지 출하라고 100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if하고 분명히 if하고 랭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등 하고 나왔죠? 몇 등의 등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요 등을 앰퍼센드로 쓰라는 얘기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f
순위가 4등 이하입니까? 순위가 4등 이하 미만입니까? 물어봐서 4보다 작으냐라는 말은 뭐죠? 1등, 2등, 3등이냐라는 얘기죠? 아니면 3등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물어봐도 돼요. 당신 3등보다 작거나 같아? 3등 안에 들어왔어? 라는 거죠. 그래, 나 2등이다. 아, 그래? 그러면 당신 순위에다가 등이라는 메시지를 찍어줘라 이거지. 당신이 2등이라면 여기 2니까 2등 하고 나와라 이거지. 당신이 1등이면 1등 하고 나오고 3등이면 3등 하고 나와라 이거지. 그러면 4등, 5등, 6등, 7등, 8등 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란으로 처리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꾸역꾸역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자 이거지. 이렇게 3등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거지. 3보다 작거나 같으냐는 말은 3등 안에 들어왔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즉 1등, 2등, 3등이냐 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까지 1등입니까? 아니면 또 2등입니까? 아니면 3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100명까지 100등까지 한다 그러면 100등입니까? 99등입니까? 이렇게 묻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100등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러면 되잖아. 3등 이내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계산해? 순위는 랭크 함수로 계산하면 되죠. 랭크 함수로. 어떻게 계산하죠? 랭크 누가? I 14번째가 지금 요 사람 성적이에요. 요거요. I 14번째가 I 14번째부터 I의 21번째까지 컴마 뭐 들어가죠? 여기 뭐가 들어가는데? 큰 숫자는 생략을 하지만 어떨 때 생략해요? 랭크는? 랭크 어떻게 하냐고. 랭크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순위를 매길 때 0일 때 0을 쓰면은 뭐가 돼? 여기다 0을 쓰면은 큰 수가 1등이죠? 그래서 생략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작은 게 1등이잖아. 자동차 경주를 했는데 숫자가 작아야 빨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가 1등이죠. 문제에 써있어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가장 작은 기록이 1이라고 써있어. 이때 옵션을 뭐를 쓴다? 1 쓰는 거죠. 이때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달러가 들어가죠? 그럼 이게 순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순위 구하는 거. 요 순위가 여기 한번 똑같이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 순위 구한 게 여기도 순위니까 그대로 하나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똑같은 함수를 똑같이 한번 더 쓰는 겁니다. 왜? 순위가 3등 이내입니까? 그러면 그 순위에다가 등자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순위부터 구해보죠. 여기다가 는 랭크 등수는 나중에 매기고 순위부터 한번 매겨보자고. 순위. 자, 는 랭크에서 내 기록 컴마 그리고 이 전체 기록. 그 내 거랑 남의 거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때 나는 왼쪽에 있는 게 나 파란색이고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체 영역이잖아요. 이럴 때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쾅쾅쾅쾅 찍히게끔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컴마를 찍으면 뜨네. 큰 게 1등일 땐 0, 작은 게 1등일 때는 밑에 오름차순 1 이거잖아.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꼴찌 했나봐? 자, 요것이 순위에요. 요것이 순위를 매긴 거라고, 지금. 그러면 요 랭크 공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순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 저기도 한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물어봐야죠. 요거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는 if 내 순위가 3등 이하입니까? 이거죠. 그럼 뭐 하래요? 그 순위에다가 앰퍼샌드 몇 등이라고 출력하고 3등 이내 못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공란. 이렇게 해주면
1, 2, 3등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는 제가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를 한 건데 띄어쓰기 안 한 거니까는 뭐 한 건 안 하나 똑같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매기시면 된다. 오른쪽에 어딘가 볼까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등수가 3등 이하이면 등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입력하는 거니까 등수가 3등 이내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등수가 3등 이내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 등수를 출력하고 아니면 공란을 출력하시오 라는 말이 우리 그 105페이지 박스에 상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등수가 3등 이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등수에다가 몇 등이라고 출력해야 되니까는 밑에 빨간 줄 2번 친 거, 밑줄 칠 2번에는 랭크 계산한 것 뒤에다가 앰퍼센드 등하고 출력했고, 그 다음에 빈칸은 공란이라 그랬으니까 다운 별거 닫고 했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빨간색 박스 안에다가 는 if 랭크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제가 표시한 것처럼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1, 2, 3등만 몇 등 하고 나오겠죠? 1, 2, 3등만. 만약에 5등까지만 등수를 출력하고 나머지는 빈칸을 두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5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되지. 얘만. 카트 대회 100팀이 참여를 했는데 10등까지만 등수를 출력하래.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 실제 업무하고도 그대로 적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뭔가 볼까요? 비만도 측정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 5번에는 신장 C 24번째, 체중 G 24번째 을 이용하여 판정하래요. 그래서 체중 빼기 신장에서 다시 110을 빼준 값이 이 6 이상이면 비만, 그리고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 이렇게 출력하래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네요. 비만, 표준, 허약. 그렇죠? 그러면 if 요거를 얘가 6 이상입니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럼 비만이네요. 여기는 말로 6 이상이라고 쓴 거고, 이걸 엑셀식으로 쓰니까 크거나 같은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만이 아니면 뭐죠? 물어봐야죠. 뭐라고 묻겠냐 이거지. 체중에서 신장 빼고 110을 뺀 값이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말은 6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6 미만이죠. 어차피 6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6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6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여기 6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6 미만으로 내려온 겁니다. 요것만 물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뭐다? 표준. 그럼 비만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면 뭐예요? 허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은 허약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면 허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체중은 뭐죠? C의 24번째고 신장은 뭐죠? D 24번째네. 그렇죠? 여기는 C 24번째고 얘는 D 24번째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셔야 될 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말로 쓰시고 엑셀화 시키는 연습을 무던히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다 써본다면은, 예. 아하, 여기다 안 물어봤구나. 여기다 안 물어봤네. 여기다 안 물어봤어요. 이 풀을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이 풀을 안 물어봤네. 178에 60kg가 비만이 잘못됐네. 다시 C24 빼기 D24 빼기 110. 110 맞나요? 소식이? 소식을 잘못 썼나? 체중 빼기 신장 빼기 110을 계산한 게 6 이상이면은 비만. 다 비만 잘못 나왔네? 아하하하하. 체중이 여기에 D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D하고 C를 틀리게 써놨어. 다 비만이 되게끔 만들어버렸네. 이 부분을 제가 체중하고 신장의 순서를 잘못 써놨어요. 그래서 다 엉뚱하게 다 비만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7페이지. 예. 볼게요. 기출 0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중독 지수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치료 여부를 판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107페이지) 문제 1번 뭐라고 쓰이냐면요, 검색 지수, 그 다음에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를 이용하여 치료 여부를 입력하고 있어요. 검색 지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 세 번째, 음란물 지수는 C 세 번째, 게임 지수는 G 세 번째. 그래서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의 값이 각각 4 이상 이고 평균이 7 이상이면 이 사람은 치료 요망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주의라고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를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if 하고요. if 하고 뭐라고 쓰라 그랬죠? average, and 하고요. average. 제일 어려운 경우입니다. 함수가 3가지까지 나와요.
함수를 지금까지는 두 가지 정도 물어봤었죠. if, and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은 if, and, average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함수는 네 가지는 안 나옵니다. 동시에 세 가지까지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어보죠. if 자,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지금 경우가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경우는 치료하고 주인데 입력 조건이 네 가지죠? 4 이상, 4 이상, 4 이상, 7 이상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검색 지수가 4 이상, 음란물 지수 4 이상, 게임 지수 4 이상, 평균이 7 이상 이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and라는 함수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치료 요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검색 지수가 4 이상, 음란물 지수가 4 이상, 게임 지수가 4 이상, 그리고 평균도 7 이상. 이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 평균이라는 말은 뭐예요? 평균이라는 말은 여기에 average 검색 지수, 음란물 지수, 게임 지수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average잖아요. 그렇죠. 얘들의 평균이 7 이상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제 이거를, 자, 검색 지수는 뭐라 그랬죠? 아까 요 위에서 B3이고, 음란물 지수는 C3이고, 게임 지수는 D3이고, 얘는 뭐죠? B3부터 D3까지 쓰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말을 엑셀화 완전히 해버렸어요. 그래서 검색 지수는 아까 여기에 B3, 음란물 지수는 C3, 게임 지수는 D3. 그래서 각각이 4보다 4 이상, 4 이상, 4 이상. 에버레이지는 B3부터 D3까지니까 얘들이 7 이상.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AND 다 만족하면 이 사람은 치료요, 막. 안 그러면 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본인들이 내가 인터넷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어린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성인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있으니까는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꼬맹이들은, 청소년들은 그 게임,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자체 중독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음란물 중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게임 중독 뭐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 중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검색 중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게임이나 특히 인터넷, 그래서 어느 나라는 그거 해놨다며, 보도블록에다가 이렇게 표지판 달아놨다며, 하도 바닥을 보고 다녀가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문을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가장 높으면 최고가라고 출력하고,
가장 낮으면 최저가라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두시오 이거죠. 이걸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대충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무슨 함수를 써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를 어떻게 물어볼 거냐 하는 거죠. 난감한 거예요 그게. 예,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if 가격이 가장 높은가요? 물어봐요. 그럼 뭐야? 최고가를 출력하고 아니면 가격이 가장 낮은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최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야? 빈칸.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뭔데? H3부터 H9번째까지가 있단 말이야. H3부터 H9까지가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46만 5천원 보고 야, 너 가장 높냐? 네가 여기서 가장 가격이 높아? 그러면 최고가야. 아니면 너 가격이 가장 낮아? 그러면 최저가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빈칸 이거죠. 자, 물어볼게요. 넌 if 가격은 H3이죠. 맥스 H3부터 H9까지. 이때도 뭐가 들어가죠? 달러가 콩콩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큰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건 최고가 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if H3번째 셀이 미니멈 H3부터 H9까지 달러가 콩콩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다? 최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빈칸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게 최고가고 최저가네요. 답은 나왔네. 네.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에 수식 만들기 비교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는요. 문제 3번은 뭔가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예, 입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산점에다 면접 점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은 군대 여부를 묻는 과정이 나와 있죠? 그럼 이 가산점이 바로 뭐다? 군대 여부에 따라서 3점인지 0점인지가 판별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면접 점수는 따로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죠. 얘를 또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군대 여부에 따라서 물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물어볼까요? if B 25번째 셀에 필이라고 써있느냐 물어봐야 돼. 필. 군대 여부가 필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의 25번째 셀에 필이라고 적혀 있느냐? 여기 필이라고 있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점 주라고요? 3점 주고요. 아니면 몇 점 주래요? 필이라고 안 써 있으면 0점 주라는 거죠. 요게 가산점이에요. 요게. 이게 가산점이고 거기다 면접 점수는 C의 25번째고요. 평균값은 어떻게 쓰죠? average C의 25부터 C의
32. 이때도 달러가 숭숭 들어가야 되겠다. 요게 답이에요. 우리 109페이지 끝에 보시면, 109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합격 여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자세히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의사를 합격,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가시면 책을 통해서 복습하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고, 동영상은 제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변화시켜서 공방에 올려놓을 거고요. 안 그러면 그때 못하면 10시 넘어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수업이 있어서 좀 더디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책에 있는 그 풀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쭉 한번 유심히 보시고, 반드시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필기를 하셔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석 작업을 할 겁니다. 분석 작업 잠깐 보세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제3장 분석 작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분합, 정렬, 피벗 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 금방 끝나요. 여기 지금 6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6가지. 금방 끝납니다. 순식간에 끝날 수 있으니까는요. 이게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쉽기 때문에 금방 끝나겠지 뭐. 그래서 4장이 기타 작업인데 4장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주차인데 다음 주 설명하고 다음 시간 설명하고 다음 주차까지 하면 필기는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필기가 조금 더디게 나가는데 그거는 뭐 제가 진도 땡겨서 나갈 수 있으면 할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구분합 정렬 들어갈 겁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